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나도 근육을 지켜야 하는 거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숨이 너무 차서 도저히 운동할 엄두가 안 난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모든 건강 정보는 운동과 단백질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운동이 불가한 분들을 위해서 오직 음식만으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용 설명서를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꾸준히 쌓아지는데요. 특히 70대가 되면 20대 시절에 절반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 조절 능력이 망가져서 당뇨의 위험이 치솟게 되죠.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넘어지기가 쉽고 뼈까지 약해져서 작은 낙상 한 번에 고관절이 부러져 그대로 누워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쇠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지금까지의 해법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합성 스위치를 아주 강력하게 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합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근육이 계속해서 분해되는 분해 과정이 있거든요. 근육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을 못해서 합성 스위치를 강하게 켜지는 못하더라도 음식을 전략적으로 섭취해서 분해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잠글 수만 있다면 최소한 근육이 더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2년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65세 이상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명태 단백질, 즉 황태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먹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양쪽 그룹 모두에게 어떤 운동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4주 뒤에 황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근육량과 무릎을 펴는 힘, 다리의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운동 없이 오직 특정 단백질 섭취만으로 근육과 근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운동이 근육의 합성을 크게 촉진시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식단은 근육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이 강력한 방어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의 제왕, 황태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의 최강자, 검은 콩. 세 번째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잡는 건새우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황금의 숫자부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체중 1kg당 1.2g입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총 72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황태는 마른 것 기준으로 딱 30g, 손바닥 크기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이것만 드셔도 단백질 24g을 채울 수 있는데 소고기 100g을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검은 콩은 마른 것 기준으로 50g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에 불리면 약 반컵에서 3분의 2컵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걸로 단백질 21.5g을 보충할 수 있고요. 건새우는 마른 것 기준으로 30g. 손으로 넉넉하게 한 줌 정도 지는 정도면 단백질 7.2g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챙겨 드셔도 하루 목표량 72g 중에 무려 52.7g을 채우게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약 20g은 일반 식사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알아봐야겠죠. 단백질 분산 섭취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먹는다고 이걸 다 섭취를 못해요.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누어서 꾸준히 먹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근육은 계속 분해 모드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이 이 분해 모드를 합성 모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황태 해장국이나 검은 콩을 간 콩물 한 잔, 최고의 아침 식사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장을 보고 오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한 직후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흡수율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 때도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너지 조합까지 더하면 완벽한데요. 검은 콩으로 밥을 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살이 채워져서 완벽한 단백질이 되거든요. 또 건새우를 볶을 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넣어보세요. 비타민C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주고요. 황태국을 끓일 때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 꼭 기억하세요. 오메가3가 근육이 싫어하는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물론 좋은 재료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검은 콩은 충분히 익혀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콩의 단백질 흡수율은 65%에 불과하지만 푹 삶거나 찌면 95%까지 치솟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밤새 불린 콩을 압력솥에 푹 찌거나 물과 함께 믹서에 곱게 갈아서 콩물이나 콩국수로 드시는 겁니다. 흡수율이 극대화되죠. 황태의 경우에는 마른 황태를 살뜨물에 잠시만 불리면 감칠맛이 폭발하고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국이나 죽처럼 오래 끓이는 요리로 만들면 단백질이 국물에 녹아 나와서 소화가 정말 편안해지고요. 소화기가 특히 약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으로 건새우는 믹서에 곱게 갈아서 천연 단백질 조미료로 만들어 보세요. 계란찜, 나무무침, 국물 어디에나 한 스푼씩 넣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하는 실수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바로 콩껍질은 소화가 안 되니까 벗겨낸다는 겁니다. 검은 콩의 가장 중요한 효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콩의 모든 힘은 껍질의 검은 색소 안토시아닌에 있거든요.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 껍질 때문이 아니라 덜 익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불리고 푹 삶거나 찌면 껍질째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혈압이 걱정이 되신다면 황태와 건새우를 조리 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서 표면에 염분만 제거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의 걱정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검은 콩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거든요. 최근 연구에서는 검은 콩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염증 수치와 콜레스테롤까지 개선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최종 병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햄프시드 대마씨입니다. 식물성 식품인데도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벽 단백질이에요. 조리할 필요도 없이 하루에 한두 스푼 다 된 밥이나 샐러드, 요거트에 그냥 뿌리면 되니까 간편하면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가성비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콩처럼 오래 불릴 필요가 없어서 15분이면 충분히 익어서 수프나 죽으로 먹기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티지 치즈 또는 페타 치즈입니다. 이 치즈들의 진가는 느린 흡수에 있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도록 우리의 혈액에 아미노산을 공급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커티지 치즈나 페타 치즈를 소량만 드셔보세요. 밤 사이에 일어나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야간 근육 경호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몇 달씩 건너뛰는 생리 혹은 아예 멈춰버린 생리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봐도 자궁이나 난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라는 말만 듣고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런 원인물을 월경불순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혹은 간단히 때우는 빵이나 시리얼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고생하는 30대 여성분들을 뵐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몸은 계속 반대로 가는 거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져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녁만 되면 참을 수 없는 식탐과 탄수화물 중독 증상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의 식단 일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의 실마리가 대부분 아침 식사에 숨어 있습니다. 잠을 깨고 당장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시럽을 듬뿍 넣은 라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도넛이나 시리얼, 심지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과일 주스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편하지만 당분 가득한 아침 식사 습관이 우리 몸속에서 하루 종일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추락이 반복되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액상과당 음료나 정제된 빵, 흰 쌀밥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고당분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치솟은 혈당을 잡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더 훨씬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반응성 저혈당 상태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단 음료나 식빵을 먹으면 잠깐 힘이 번쩍 나는 것 같다가 한두 시간만 지나면 오히려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떨리면서 집중력이 흩어지고 극심한 피로와 짜증을 느끼는 현상 말이죠.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본질은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의 입장에서는 주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의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생존의 위협,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인 HPA축이 가동이 되고 최종적으로 부신에서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어떻게든 혈당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신을 쥐어 짜내는 말 그대로 스스로 유발하는 만성적인 대사 스트레스인 점입니다. 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 부신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부신의 만성적 과부하 상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신이 지치는 것과 생리가 멈추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생존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비상사태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인 생식 기능의 스위치를 스스로 꺼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더 직접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은 프레그네놀론이라는 공통의 재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솔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이 먼저니까 이 재료를 전부 코티솔을 만드는 데 써버립니다. 결국 생리 주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명이나 불면증, 아토피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계속 찾아가 보면 그 끝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증상 하나하나를 따로 보지 않고 몸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면서 그 뿌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산부인과적인 접근과 함께 왜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간절히 준비했지만 어려움을 겪던 한 분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 역시 처음에 오셨을 때 식탐 조절이 안 되고 탄수화물 중독인 상태에서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하다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혈당 롤러코스터 상태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약이 아닌 이분의 아침 식습관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끊임없이 비상벨을 울리던 부신에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식탐과 탄수화물 갈망이 서서히 잦아들고 만성 피로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자 우리 몸은 비로소 이제 생존이 아닌 생식에 다시 에너지를 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바라던 좋은 소식을 위한 유리한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분이 나중에 건강을 되찾고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을 때의 기쁨은 의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 보람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호르몬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딱 마시는 것이 최악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깬 후 한두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코티솔을 분비해서 자기 스스로 잠을 깨웁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할 뿐입니다. 커피를 정말 마시고 싶다면 최소한 기상 후 90분은 기다려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를 설탕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계란과 그릭 요거트가 있겠죠. 여기에 아보카도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곁들여 주세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 소독제를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되는 독성 물질이 맨손일 때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늘 피곤하고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어쩌면 그동안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칼로리나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 살찌는 체질을 만들고 나아가서 만성적인 염증과 다양한 질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저 오비소겐, 비만 유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40대 워킹맘들이 참 많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식단도 철저히 하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지만 살은 계속 찌고 온몸에 이유 모를 두드러기가 번져서 잠까지 설치는 상황이 되어서 내원하십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때문에 업무 집중도도 크게 떨어져 있고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다들 스트레스성이 아닐까요?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점점 지쳐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문제의 원인을 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에게 돌려드리는 일이죠. 기능의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아침마다 플라스틱 텀블러에 뜨거운 커피를 담고 점심은 배달 음식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저녁에는 피곤함을 이기려 향이 진한 입욕제를 사용하는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매일 몸에 오비소겐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몸속 환경 독소와 해독 능력을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몸속에서 특정 환경 호르몬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오비소겐이 지방 조직에 계속 쌓이면서 살이 빠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오비소겐이라는 녀석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비소겐은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분비계를 공격하는 교란 물질입니다. 진짜 호르몬의 흉내를 내거나 또 그 활동을 방해하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죠. 특히 체중 조절 시스템을 집중 공격해서 우리 몸을 3가지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을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수 자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는 정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는 신진대사 조절기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셋째,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해서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고 폭식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만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호르몬의 대사를 방해해서 이명이나 난청을 일으킬 수가 있고 면역 시스템을 과민하게 만들어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면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생기는데요. 아무리 자도 피곤한 상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이 독성을 결정한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저용량 효과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아주 적은 양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비만과 질병의 스위치를 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비소겐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비스페놀 A입니다. BPA라고도 하죠. 단단한 플라스틱, 주로 재활용 7번이나 통조림 내부의 코팅에 쓰입니다. BPA 프리라는 라벨은 안전하냐? 이것도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해성을 가진 BPS나 BPF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향을 오래 가게 하는 데 쓰입니다. 가장 교묘한 노출 경로는 향료라는 표기입니다. 세 번째, 파라벤입니다. 화장품, 치약 등에 널리 쓰이는 방부제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노출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뒤섞여서 예측 불가능한 독성을 나타내는 칵테일 효과입니다. 마치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위험한 것처럼 각각은 기준치 이내라도
함께 몸에 들어오면 훨씬 더 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행 규제는 이런 실제 노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라벨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것은 안전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에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뜻일 뿐 화학 물질이 녹아서 나오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흠집이 난 용기를 가열하면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태아기, 유아기, 사춘기처럼 신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노출은 평생 질병의 감수성을 결정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통제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부터 점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도자기 용기로 바꾸고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바닥에 재활용 기호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2번, 4번, 5번입니다. 3번, 6번, 7번은 가급적 식품 용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 용기든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마세요. 둘째, 욕실용품을 들여다보세요. 향료나 파라벤으로 끝나는 성분이 없는 무향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해나 EWG, 스킨딥 같은 성분 분석 앱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셋째,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세요. 마트나 카페에서는 가능한 한 전자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종이 영수증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고 특히 손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종이 영수증을 만지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들의 경우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과 함께 몸 안의 해독 시스템을 되살리는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곤 합니다. 내 몸에 쌓인 독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적인 기능의학적 접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는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부담의 수치를 확인하고 고갈된 해독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바로 이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할매의원 김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